안녕하세요. 올해 유난히 일찍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네요. 모두들 시원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 전부터 극심해진 더위 탓에 건물 안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지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 아지랑이 피어나듯 흐물흐물한 모양새로 서 있는 중입니다. 가끔 여름이면 길거리나 마당에 마구 물을 뿌리는 어른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때 그 어른들이 왜 애꿎은 땅에 인정사정 없이 물을 뿌려댔었는지 100번 이해가 갑니다. 매일 밤낮으로 뜨거운 아스팔트 주차장과 회사 건물 옥상에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는 저는 도심의 어느 변두리 마을에서 어울리지 않게 건물을 짓고 사업이랍시고 사장 흉내를 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6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학교 근처의 빌라에 살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작은 빌라였지만 저희 가족은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웃을 일이 많았던 집이었으니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가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들으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할머니와 더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하러 나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챙겨주고 놀아주시던 분이 할머니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맞벌이로 일을 나가시고 나면 학교를 간 저를 기다리고 챙겨주시는 건 늘 할머니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저는 무진장 좋아했었는데 할머니께서도 그런 저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뻐해 주셨으니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기도 했지만 같이 노는 게 늘 재밌기만 한 저의 소중한 친구이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때는 집에서 저만 기다리는 할머니가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기만 바빴던,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친구보다 학교보다 가족이 좋았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또래들보다 다소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나쁜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런 일들이 제 옆에서 일어나도 쉽게 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 일이 잘 없었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래도 딱 한 번, 저 스스로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믿기지 않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4명의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행복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내던 담장 안으로 처음 다른 사람이 발을 들였던 날, 그 작은 집에 처음으로 저의 학교 친구들이 놀러왔던 날이었어요.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 주말 처음으로 저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말에 토요일 격주 근무까지 바꿔가며 마트에서 큰 마음 먹고 삼색 아이스크림을 사오신 어머니께서는 한 아이당 한 그릇씩 3가지 색깔의 아이스크림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아 놓아 주셨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아이스크림에 신난 저와는 달리 쭈뼛거리며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던 몇몇 아이들과는 달리 어? 나는 이런 싸구려 안 먹는데? 라고 하던 아이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애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밤새 방문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뒤늦게 방망이로 뒤통수를 후려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었어요. 뭐가 그리 속상하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반에서 1등 한다던 애가 글쎄 아이스크림엔 손도 안 대고 우리 수정이를 흘겨보면서 자기는 이런 싸구려 안 먹는다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맛있게 그걸 먹어. 그걸 보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자꾸 생각나. 그의 표정이랑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 표정이. 어머니께서 울면서 하시던 말씀에 저는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려 했지만 그 장면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냅다 그 녀석의 머리 앞으로 달려가 인정사정 없이 그 친구의 머리를 쥐어뜯어버렸어요. 제 안에 숨어있던 왈가닥 본능이 태어나 처음 세상 밖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반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 손에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던 그 아이의 비명이
귀가 찢어지도록 교실을 울렸고, 함께 저희 집에 놀러 갔던 친구들이 저희의 바로 옆까지 3355 모여들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얼굴이 할퀴어지도록 꽉 붙들고 놓지 않던 머리카락을 놓게 만든 건 그 친구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야, 최수정, 진짜 잘한다. 더 해. 더. 저건 맞아도 싸. 봐주지 말아버려. 혼을 내야 해. 친구들이 해주던 그 응원 아닌 응원에 손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를 진짜 혼내러 오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곧장 교무실로 향하게 되어버렸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지연이 머리를 뜯은 거야? 수정이 너처럼 착하고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경 써서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어머니 면전에 대고 싸구려라고 함부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밤새 우시는 모습에 속이 상해 그랬다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었습니다. 지연이는 억울함에 산발이 된 채 울고 있고 저는 입을 꼭 닫은 채 울고 있으니 선생님도 꽤나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가는 저를 따라 어머니께서 함께 집을 나섰고 지연이와 지연이 어머니,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머리채를 다 뜯어 놓았으니 저희 어머니까지 끌려가 저와 함께 혼나겠구나 싶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상담실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정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냐오냐 키와 애가 말버릇이 없었어요. 이번 일은 제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지연, 너도 얼른 사과드려야지. 죄송합니다. 미안해, 수정아. 저는 몹시 어리둥절했어요. 왜 애 머리카락을 다 뜯어 놓았느냐고 잔뜩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지연이의 어머니께서 불쑥 저희 어머니께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어제 저녁 학교에서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 따로 지연이네 어머니와 통화를 먼저 했던 것이었어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지연이에게 안쓰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수정이 너도 사과 받아줘야지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마지못해 괜찮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못한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척 고개를 돌려야만 했어요. 괜찮다는 저의 말 뒤로 어머니의 사과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어머니, 저도 죄송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손찌검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제 교육이 부족했어요. 저도 이번 일을 기회 삼아 확실히 교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마지못해 괜찮다고 말을 했던 저와는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색함 없이 정말 미안함이 묻어나왔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더군요. 내가 지연이의 머리채를 잡지만 않았더라면 그럼 엄마는 지연이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엄마한테 잘못한 건 지연인데 엄만 지연이한테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만 해야 하는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심에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고개 숙이게 했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면담 시간이 끝나고 곧바로 출근을 하시는 어머니를 학교 정문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교문까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문에 거의 다다랐어야 용기 내어 잘못을 빌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잘못했어요. 어떤 대답을 하실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지? 그게 아니면 그날 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잔뜩 울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혼내시려나?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저 스스로를 제 나름의 단두대 위에 올리고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어머니의 말씀은 의외였어요. 우리 딸,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지연이가 그런 말 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딸 혼자 다 듣고 엄마 걱정에 마음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엄마 걱정하느라. 엄마한테 미안할 거 전혀 없어. 엄마가 네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 그래도 다시는 폭력 같은 건 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엄만 다 알고. 그러니까 엄마한텐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하나도 화 안 났어. 우리 딸이 엄마 생각을 해줬다는 게 엄마는 고마워. 그래도 다시는 친구 때리지 않기. 약속. 친구를 왜 때리느냐고, 왜 학교에서 싸움을 하느냐고 혼이 날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도 믿는다는 그 말씀이 콕콕 바늘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가 뒤늦은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늦게 들어온 저를 교실의 친구들이 흘끔거렸지만 어쩐지 지연이와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최수정 인생 12년 만에 처음으로 어색한 친구가 생긴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시던 할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불주먹이 어제 맹활약을 했다던데 수정이 너는 아느냐고.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놀리시는 소리가 민망하고 창피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깨어보니 이미 어두운 밤이 되어 있더군요. 헉 하고 놀라는 숨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할머니! 그때 살던 저희 집은 방이 두 칸이라서 원래는 할머니 혼자 방을 쓰시고 저랑 부모님이 같은 방을 썼었는데 저의 고집으로 인해 결국 할머니와 제가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문을 잠가버리면 할머니께서는 방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이었어요. 후다닥 이불을 걷어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TV를 켜놓고 나란히 앉아 과일을 드시던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께서 헐레벌떡 뛰어나온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TV 전원을 끄시고는 수정아, 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배 안 고파? 그렇게 자서 밤엔 어떻게 자려고 그래, 우리 공주. 하며 부엌에 불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가자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도 거실에서 일어나 식탁에 둘러앉으셨어요. 식탁에 놓이는 두 공기의 밥과 따뜻한 쑥국 두 그릇에 어리둥절해 아버지를 바라보자 이번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저 밥 먹을 때 같이 드셔야 한다고 여태까지 저를 기다리셨다고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눈물까지 흘리느냐며 할머니께서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를 달래셨어요. 그렇게 꿀맛 같은 식사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시계바늘은 어느덧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다시 뜨끈한 이불 속에 몸을 뉘었어요. 할머니께서도 뒤이어 방으로 들어오셨고 탁 하고 불이 꺼지는 소리에 할머니를 바라보니 어느덧 제가 누운 자리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셔서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한테 불주먹이라고 놀려서 화났어? 할머니께서는 정말 제가 단단히 삐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는지 미안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를 하고서 제게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절레절레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피식하고 웃으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광등을 꺼 어둠이 가득 내려앉았던 작은 방 안에서 조금씩 할머니의 형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눈이 어둠에 적응한 모양이었어요. 제 눈은 어둠 속에서 바쁘게 할머니의 형체를 찾아내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할머니의 실루엣이 저는 참 좋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이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으셨음이 분명한데도 저를 통해 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셨어요. 친구들을 초대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부터 그걸 알게 된 순간과 그때의 제 기분까지도 말이에요. 저는 잠이 오지 않는 어린아이 앞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꾼이 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곤조곤 천천히 그때를 떠올리며 늘어놓는 저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할머니께서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내 강아지. 친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건 좋아. 하지만 수정아, 폭력은 나쁜 거야. 수정이 너는 엄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로 엄마 아빠를 학교에 불려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수정이는 그 친구에게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 수정이 너한테 엄마 아빠가 소중하듯이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도 그 친구가 소중하겠지. 가족이 상처 입으면 마음이 아픈 건 어느 누구나 같아. 끝내 멈추지 않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스르르 다시 잠에 빠지면서도 할머니의 말씀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지연이 얼굴에 상처를 냈으니 그걸 본 지연이의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먼저 말로 했어도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제게 소중한 것을 대하는 방법과 그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진실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곤 했었습니다. 그 방법들에는 떠돌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함부로 품에 안으려 하기보다 따뜻한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고 길가에 피어난 꽃들을 예쁘다는 이유로 꺾어서 가지려고 하기보다 더 오래 피어 있으라고 그대로 두는 것들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와닿았던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집 작은 신발장 속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보랏빛이 도는 어두운 밤색 컬러의 가죽 구두였는데 그 구두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마치 할머니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그 구두는 저희 할머니의 구두였습니다. 굽이 높지도 않아 발이 편하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시면서도 정작 할머니께서는 그 구두를 한 번도 신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를 닮아 어딘가 다정하고 편안해 보였던 그 구두는 할머니께서 세상 최고로 소중히 아끼셨던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생신 선물로 사드린 구두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보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그 구두와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가 느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는 했어요. 그런 할머니와 구두가 너무 궁금했던 어린 시절의 저는 거실에 앉아 계신 할머니 앞에 일부러 발에 맞지도 않는 그 구두를 억지로 신고 걸어가 할머니, 할머니는 왜 제일 좋아하는 구두라면서 이거 신고 외출을 안 해? 할머니, 이 신발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 좋아하는데 왜 맨날 집안에만 놔두는 거야? 구두가 너무 불쌍해. 내가 신고 학교 갈래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 눈엔 예쁘지도 않고 못생겨 보이기만 하던 그런 구두였어요. 굽도 낮고 앞 코도 둥그스름하고 무엇보다 차분히 오묘했던 가죽 색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는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는 할머니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좋아해서 할머니와 가는 어디든 다 좋아했던 저였기에 할머니께서도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구두를 신고 어디든 가시면 저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질문들에 할머니께서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하시곤 하셨어요. 수정아, 내 강아지. 할머니 신발 예쁘지? 아주 참하고 곱지? 이 신발이 참 좋은 신발이야. 참말 좋은 신발이야. 너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너희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신으라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소중한 보물이야. 수정아, 할머니가 늘 말했지? 좋은 신발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너희 할아버지 떠나던 날 나보고 좋은 신발 신고 헐헐 좋은 곳에 가라고 하셨단다. 알아들을 듯 말 듯 하면서도 끝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에 가야 하는데 그럼 저걸 신으시고 나랑 같이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같은 곳에 놀러 가면 될 텐데 할머니는 좋아하는 곳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조금 답답하고 말았죠. 커가면서도 늘 궁금했어요. 구두를 신지 않던 할머니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의미로 할머니께 구두를 선물하고 떠나셨던 건지, 신지도 않는 신발을
매일매일 광이 나도록 닦아 신발장 가장 좋은 자리에 고이 모셔두기만 하시던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어린 제게 소중한 것을 오래 사랑하는 법을 늘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구두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눈 감으실 때 혼자나마 살아가야 할 할머니를 위해 새 신발 신고 그냥 멀리 떠나가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차마 그 신발을 신지는 못하시고 마지막 선물이니 내도록 닦고 예뻐만 하셨다는 것을.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오래도록 사랑하는 법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에 스르르 잠이 들고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땐 시끌벅적한 교실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지연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는 다른 친구들을 제쳐두고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지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악수를 건넸어요. 소문을 듣고 웅성거리며 지연이를 멀리하던 아이들이 합주기가 된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 때려서 미안. 머리카락 많이 뽑혔어? 그랬더니 지연이가 걸상을 세게 소리내며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소 과한 지연이의 반응에 다시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여러 개의 눈동자에 살짝 얼굴이 붉어지려던 찰나 지연이가 말했어요. 나도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내가 나빴어. 사실 나 그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그랬어. 그냥 안 먹어본 티가 날까봐 무서워서. 진짜 미안해. 그렇게 지연이와 저는 화해를 했고 함께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 사이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대판 싸우고 나니 더 단단해진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지연이와의 인연이 이어졌고 우린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대형마트 행사에 1+1 상품처럼 한 쌍이 되어 진한 우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말실수가, 잠깐의 싸움이 저희를 어떠한 인연으로 다시금 묶어준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를 능가할 만큼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만큼이나 지연이는 제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에서 울기만 하던 저의 곁엔 저를 대신해 저희 할머니를 챙겨주고 또 저를 챙겨주던 지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 저희 부모님께서는 화재 사고로 저와 할머니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충격과 공포는 아직까지도 말로 다 못할 만큼 생생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한 번에 잃은 그 아픔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든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그보다 더 사랑했던 며느리를 잃은 할머니의 절망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49제가 끝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던 제게 지연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정신 차려. 네가 이러면 할머니는 네가 할머니 밥도 해드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드려야지. 어? 너 할머니한테 친구 같은 존재라며. 할머니도 너한테 친구 같은 존재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너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을 거야? 최수정, 내 머리카락 다 쥐어뜯던 씩씩하고 강한 여전사 최수정은 어디 갔냐? 네가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 지켜드려야지. 나보다 100배는 힘센 네가. 신기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 위로 12살 때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말이 겹쳐 들렸으니까요. 지연이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갑자기 팔팔하게 힘을 낸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할머니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며 할머니 몰래 야간에 공장 일을 시작했어요. 왜 맨날 늦느냐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엔 과제가 많아서 선배들이 술을 먹자고 해서 라는 이유들로 둘러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잠을 나눠서 잤어요. 아침에 공장에서 집에 돌아와 2시간 남짓이었고 강의 끝나고 공장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그때그때 잘 수 있는 시간이 달랐지만
어떻게든 활용해 쪽잠을 잤습니다. 너무 잠이 오는 날엔 하늘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거기서 마음대로 푹 자니까 좋으냐고. 나는 너무 잠 오는데 꼭 참아본다고. 그렇게 묻고 나면 잠이 조금 달아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2학년 때는 휴학을 했어요. 오랜 시간 고민했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제 얼굴을 보지도 않으실 정도로 격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손녀는 끝내 고집을 놓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치 있는 구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시작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갈이 빛나는 할머니의 구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구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할머니께서는 그 구두 당장 갖다 버릴 테니 학교 다시 다니라고 반대를 하셨죠. 당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또 다른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고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함께 손을 잡아준 친구 지연이 덕분이었습니다. 두 명의 대학 생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해내야 했어요.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 갓 22살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자 두 명이 커다란 시장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너희는 안 될 거야 라는 편견을 부수고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5년이 흘렀어요. 그마저도 석 달 정도 장사가 잘 되면 한 달 동안은 또 바닥을 쳤고 3년 정도 숨 돌리며 일하다 보면 또 1년을 바닥을 쳐 저희는 매일 더 좋은 길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 되었을 땐 지연이와 사이좋은 이별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서운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의 합의 끝에 일보다 가정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는 지연이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회사 지분 절반을 지연이에게 내어주고도 어떻게 어려움 없이 회사는 잘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또 흘러 30이 되었을 땐 주변에서 다들 저를 보며 결혼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것 아니냐.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 하는 말들. 누군가의 말은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고 누군가의 말은 저를 한심하다 생각하는 차가운 비아냥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바쁜 회사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인데 어떤 의도가 담긴 말이건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니 심란하기는 했습니다. 다들 지금 하라고 하니, 다들 그래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니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 게다가 그 해엔 제가 너무 사랑하던 할머니마저 위독해지시기까지 했었습니다. 할머니마저 잃게 될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둘 제게 건네던 그 말들. 할머니 눈 감으시기 전까진 그래도 네가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너 시집가는 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 닥치니 그땐 정말 아무나 하고라도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선을 볼 생각까지 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그런 저를 지켜보시던 할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제 갈등의 불씨는 고요히 꺼지게 되었습니다. 수정아, 다들 너한테 때 됐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하지. 연서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결혼 괜히 남들 말에 서둘러 아무하고나 할 생각 말고 이따 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사람하고 하거라. 너한테 맞는 때는 너만 아는 거야. 그러니 너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그저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해 가면서 네 인생을 만들어 가거라. 알았지? 결혼은 꼭 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 할미하고 약속하자.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제게 힘이었던 할머니께서 마음을 담아 제게 해주신 그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큰 힘이었고 삶의 지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다 향년 79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곱디 고운 그 구두를 신고 할머니 가시는 길엔 당신을 닮은 고운 꽃들로만 가득하시라고 손녀 몰래 미리 혼자서 준비하셨던 그 슬픈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끊었던 친척 어르신들이 좋지 못한 얼굴로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제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며 한마음으로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 세상엔 정말 저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짓말 같은 일이 저희 회사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처음엔 도심의 어느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공장과 함께 사옥을 이전했었는데 주변에 커다란 건물이 없고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그 마을에 신식 회사와 공장이 들어서니 동네 어르신들의 관심이 뜨거웠었어요. 가끔 마을에 어르신들 신기 좋은 신발을 나눠드리는 것 외에는 딱히 그렇다 할 접촉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의 어르신 한 분이 회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살아생전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이셨는데 무언가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표정을 하시고 회사 앞 경비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한 분은 난감한 표정, 한 분은 반가운 표정. 그중 더 눈이 가는 곳은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곤란해하는 경비 직원분께 괜찮으니 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께서는 들고 오신 가방에서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내셨고 그 종이는 놀랍게도 다름 아닌 이력서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옥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80살이고 이 동네 살아서 지각혈근 절대 없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이력서라고 적힌 종이에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적어 내려갔을 그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어쩌다 이 연세에 이력서를 들고 우리 회사에 찾아오시게 된 걸까? 필히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사에 사람을 구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었냐고 여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윗니로 꾹 누르며 말씀하셨어요. 그저 여기 회사가 크고 공장도 있고 하니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이라도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는 많아도 팔다리 멀쩡해 몸 쓰는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잘해낼 수 있어요.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눠 마시며 그 말씀 후로도 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회사 내에서 할머니께 알맞은 일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만 할 수는 없어 시작한 긴 대화였어요. 할머니께서는 몇 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긴장으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윗니로 꾹 누르며 말씀하셨고 대화 중간중간에는 가을 들판에 핀 코스모스처럼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병으로 아들을 잃고 손주와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살고 계셨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환경에서도 엄마 마음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늦둥이 손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인데 우리 손주 위해 뭘 해준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미로서 해준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대학 갈 등록금을 생각하니까 내가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맨날 손주 귀찮게만 하고 재미도 없는 할머니랑 늘 웃으며 잘 놀아주는 손주한테 고마워서요. 꼭 해주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100번 생각해도 도저히 할머니를 채용해 일을 시킬 수는 없어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 따뜻한 마음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녀딸 지극히 생각하시던 돌아가신 울 할머니 생각에 더 마음이 쓰인 것도 맞아요. 급기야는 회사의 다른 주요 일정도 잊어버린 채 고민에 빠지게 되고 넋이 나간 채 참석한 직원들과의 아침 회의 시간에 신상품 컨셉 회의를 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당시 노년층을 겨냥한 편안한 신발을 기획 중이었고 회의 시간 내내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던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엄청 유명한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었기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하고자 열띤 토론 중이던 직원들에게 처음 보는 낯선 동네 할머니를 모델로 섭외하자고 하니 직원들이 난색을 표했어요. 대표님, 저희 트로트 가수로 가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이미 접촉 시도 중인 트로트 가수 그분은 그럼 어떡하고요? 아무리 제가 대표인 회사라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저희 회사를 위해 함께 일해준 직원들의 의견을 마냥 묵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은 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던 제가 반대의 입장이 되어 직원들을 설득하는 날이 되었어요. 결국 이미 섭외를 위해 접촉 중이던 트로트 가수는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다른 신상품의 모델로 변경하도록 하고, 그날 찾아오신 할머니는 원래 그 트로트 가수가 하기로 했던 노년층을 겨냥한 발이 편한 신발의 모델로 섭외하기로 간신히 합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회사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만날 날짜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확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긴 시간 혼자 고생한 아까운 며느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보탬이 되고 싶으셨던 할머니의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발 모델이 되어달라는 저의 말에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한동안 하실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듯 입을 닫으셨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와 끝내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할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저희 회사에서 하실 만한 일이 신발 모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신상품의 모델이 되어 주십사 제가 간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얼굴이 붉어진 채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고, 제 나이에 모델을 해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으시는 할머니께 저는 몇 번이고 환히 웃으며 같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기쁨을 드릴 수 있어 저도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어르신과 회의 아닌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촬영의 날, 신상 신발을 신고 수줍게 미소 짓는 할머니에게서는 제법 모델의 포스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함께 촬영을 진행한 직원들 역시 생전 모델 일은 처음이라며 떨려하는 할머니께서 너무 긴장하시지 않도록 영상과 사진을 찍는 시간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감사하게도 대박이었어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당신의 곁에 남아줄 소중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던 그 구두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고이 신발장에 모셔두기만 했던 그 구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꺼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이들의 고민과 진심이 담긴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담긴 신발이 진심이 묻어나는 할머니를 만나 시너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모델 광고를 본 젊은 층들이 자신들의 할머니, 부모님 선물로 많이 찾아주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모델로 섭외하면서 20, 30대를 겨냥한 신상품 모델로 변경해서 진행했던 트로트 가수는 광고를 본 어머니 또래의 고객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신발을 구매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되자 가장 먼저 직원들이 기뻐했고, 다음으로는 할머니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어요. 모델 급여 외에 따로 성과금이라며 챙겨드린 돈을 붙들고 핸드폰 속 손주의 사진을 보이며 자랑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저 또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회사 대박났어요.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매년 새 신발 모델 해주셔야 하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께서 저희 회사 1등 모델인 거 아시죠? 웃으면서 건넨 그 말을 끝으로 어르신과 저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체에서 인터뷰가 나오면 할머니께 따로 연락을 드려 인터뷰를 잡아드리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제 일상 속엔 더 이상 그 어르신은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르신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마다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먹을 것을 들고 찾아오시던 어르신의 손에는 대학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 손주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손주의 찬란한 그 시간들이 부러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제겐 더 이상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 할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조금 서러워서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러는 동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맞는 때가 찾아와 주었고, 저를 많이 위해주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 올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쩜 그런 타이밍에 제 마음을 채워줄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제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 주었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건 어쩌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텔레파시라도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란 참 신비로워요. 곁에 있어도 곁에 없어도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존재이니까요. 이제 그런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아주 설렙니다. 먼저 가정을 꾸린 제 오랜 친구 지연이가 이제는 제게 인생 선배가 되었네요. 사소한 것들부터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알려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어색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 멋진 순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내일도 모두가 행복하고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바쁘게 사느라 머리에서 잊혀질 때가 많잖아요. 그냥 딱 5분만 생각해도 마음에 묻어두었던 사랑이 막 피어올라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지겠죠.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요. 사랑해주자 하는 간단한 결론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 사람에겐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무더운 여름 거뜬히 잘 이겨내어 가을엔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